안녕하세요. 저는 감자탕집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운 60대 여자입니다. 젊었을 땐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만 했었고 하루하루 뼈다귀 감자탕 국물을 끓이며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배우게 된 건 사람 사는 정이었습니다. 정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배워왔던 그 정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제 아들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전 20대 중반에 홀어머니 외동아들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저 역시 일찍 부모를 여여 조부모님 밑에서 살아왔던 탓에 서로의 아픔을 잘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혼했을 때 사실 전 시모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항상 단답으로 무뚝뚝하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감자탕집을 운영하셨는데 결혼하고서 전 합가를 했고 바로 시모를 도와 감자탕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이든 뭐든 다 서투니 매일 시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거 어디다가 놔요? 저기다 놔라. 어머님, 대파가 떨어졌는데 사올까요? 아니다, 이따 가져올 거다. 처음엔 너무 무뚝뚝하고 반응도 없으시니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과도 살갑게 얘기를 나누지 않으셨던 시모를 보면서 참 차갑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부께서 남편 어릴 적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 냉정하고 독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마음으론 도저히 시모와 가까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늘 저에게 무섭고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에 대한 제 마음이 확 바뀐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가게가 한산해졌을 무렵 한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쿰쿰한 냄새가 확 풍기는데 쳐다보니 진짜 초췌한 차림의 노숙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변 가게에 구걸하는 노숙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그분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숙자분 뒤에 한 꼬마아이가 같이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전 바로 주방에 있는 시모에게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밖에 나와 보시겠어요? 노숙자인 것 같은데 아이랑 같이 와서 해장국 한 그릇 달라고 해서요. 내가 거라. 평소라면 시모가 직접 나와 내줘주셨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별말 없이 해장국을 내주셨습니다. 전 시모가 내준 해장국을 그 손님들 앞에 놓았어요. 그러면서 언뜻언뜻 쳐다보니 노숙자 차림의 성인은 내내 뼈에 있는 고기를 발라서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였어요. 아기새처럼 받아먹던 아이를 보면서 그 손님은 내내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싹싹 긁어 뚝배기 한 그릇을 다 비운 손님들은 이내 계산을 하러 일어나더라고요. 전 바로 계산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시모가 나오더니 황급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죠? 저희가 점심 장사가 끝나서 저녁 장사 준비하다 보니 재료가 뭐가 빠진 게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해장국을 내드렸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 돈이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재료를 빼먹었거든요. 완성된 음식도 아니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재료 더 넣어서 방금 끓인 건데 가져가서 드세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포장한 뼈다귀 감자탕을 그 노숙인에게 쥐어주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의아했어요. 분명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졌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시모가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 부자가 나가고 나서 시모와 함께 그 상을 정리하며 전 물었어요. 어머님,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음식 다 잘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설마 일부러 그냥 챙겨주신 거예요? 왜요? 전에 노숙자분들 왔을 땐 한 번 받아주면 계속 찾아온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보니 주머니에 딱 이거 사 먹을 돈만 가지고 왔더라. 며칠 굶은 것 같던데 내내 애 입에만 먹을 거 넣는 거 보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쥐어주면 아이도 보고 영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다. 보니까 1,000원짜리 몇 장만 있던데 오죽 배고팠으면 전 재산 다 걸고 여기로 왔겠어. 다음에 저 사람 오면 아까 말했듯이 감자탕 한 그릇 내주거라. 아마 그때 시모는 젊었을 적 남편을 혼자 키우며 받았던 서름 때문에 더 그 부자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노숙자분들을 위해 음식 봉사도 자주 나가시고 특히나 어려운 아이들이 가게 앞을 지날 때면 꼭 그 애들을 불러 밥을 먹여서 보내곤 했어요. 그런 시모의 행동을 보면서 전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참 깊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늘 베풀기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냉정해야 할 땐 누구보다 칼같이 냉정하고 단호하신 분이었죠. 특히나 버릇 없고 예의 없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싫어하셨어요. 술 마시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오면 안주를 아무리 더 가지고 오라고 해도 딱 잘라 거절을 하고 쫓아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모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후부턴 시모가 아무리 무뚝뚝하게 하셔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전 결혼을 하고서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낳았습니다. 정 많고 따뜻한 시모와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 착하고 밝은 아이들까지 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시모께서 저희에게 깜짝 놀랄 선언을 하셨어요. 바로 뼈다귀 감자탕집을 저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명수가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은 식당 하는 게 힘들구나. 이제 그만할까 싶어.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 힘드신데 이젠 식당 정리하시고 쉬셔야죠. 그래서 가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긴 당연히 네가 맡아야지. 내내 네가 내 뒤를 이으려고 배우려던 거 아니었어? 저한테요? 어머님 저한테 주신다고 한번 말하신 적 없었잖아요. 당연히 네가 봐지 그럼 누가 봤니? 나 내 시당초 너한테 주려고 생각했었다.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손맛도 좋고 빠리빠리 잘하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다. 그래도 내 평생 일궈온 곳이니 앞으로 잘 부탁하마. 그렇게 전 시모에게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식당 건물부터 다 제 명의로 넘겨주셨죠. 그리고 그 이듬해 시모께선 갑작스럽게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예감을 하셨던 건지 시모는 모든 걸 그렇게 정리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라고 하면 시집살이로 힘들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그 뒤로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특히나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입학하고서 좋은 기회에 영국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내 장학금을 받아서 1년 유학과정이었는데 아들은 영국 대학 생활이 좋다며 아예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혼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결국 저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학 뒷바라지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낮 없이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을 잔뜩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그런 노력을 아들이 잘 알고 있었는지 영국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그쪽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던데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고 금융권에 취직을 했을 땐 정말 눈물이 절로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금융권에 취직을 한 아들은 정말로 영국행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저희 몇 번이나 아들 덕분에 영국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서 탄탄한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딸까지 취직을 하고 나니 남편이랑 전 솔직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언젠간 남편이랑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한 10년만 더 일하고 나중엔 어디 여행이나 다니며 살자. 이젠 나도 팔다리 아파서 식당 못 하겠어. 어떻게 어머님은 나보다 더 오래 식당을 하셨는지 몰라. 그래, 당신 뜻대로 해. 여지껏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이 고생했지 뭐.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다니자고. 그래, 어디 가고 싶어? 뭐 아들 있는 영국에서 오래 있다가 올까? 그것도 좋지. 우리 아들 얼굴 좀 원 없이 봤으면 좋겠네. 우리 문혼 우리 어머님이랑 똑 닮았어. 어쩜 말수가 그렇게 없는지. 그래도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게 우리 문호야. 그치? 그래, 맞아. 어머니랑 똑 닮았지. 사실 아들은 진짜 시모를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평소에도 말수도 적고 무뚝뚝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속정이 깊고 생각이 깊은 아이가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타국에서 홀로 외롭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애미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였는지 몰라요. 한 번씩 통화하고 한국에 와서 만날 때마다 힘드냐 어쩌냐 물어봐도 아들은 내내 잘 있다, 잘 지낸다고만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착실하게 일을 했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 집으로 용돈을 보내곤 했어요. 전 그런 아들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문호야, 엄마한테 자꾸 돈 보내지 말어. 거긴 여기보다 물가도 비쌀 텐데 돈 뒀다가 너 필요할 때 써야지. 왜 자꾸 엄마한테 보내? 그러지 말어. 아니요, 엄마. 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요. 남는 거 뒀다가 쓸 것도 없고 엄마랑 아버지 여지껏 저 키워주셨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거 모았다가 비행기 예약해서 또 오세요. 우리 가면 괜히 신경 쓰이고 뭘 또 자주 가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보내줄 테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엄마. 그나저나 저번에 아프신 곳은 어떠세요? 무릎이랑 팔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검사는 받으셨어요? 그럼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 그렇게 아들은 내내 저희 걱정만 하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전화기를 붙들고 제가 방방 뛸 정도였어요. 엄마, 저 며느리감이랑 같이 한국 한번 갈게요. 인사드려야죠. 그래, 그래. 언제든지 오거라. 엄마랑 아빤 대환영이다. 언제든지 와도 괜찮으니까 올 때만 얘기해. 공항까지 나가마.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고 말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가족이 생긴다는 건데 얼마나 든든하고 좋니. 엄마 마음이 한결 놓이겠구나. 아들의 결혼 소식은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서 한국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12살 때부터 영국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는 한국어를 써서 그런지 말투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아들과 서로 너무 좋아 보이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 그럼 영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한다고? 우리가 참석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사진 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저도 한국에 친척들이 있어서 종종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뵐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먼 곳에서 안 그래도 아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무리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고 해도 다들 한국 사람이니 그것도 마음이 놓이고 말이야. 네, 저희 집에서도 문호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린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도 영국으로 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돈 네 분도 다들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맺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트러블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의 일정이 갑자기 맞지 않아 한국으로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난번까진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 여기 현지 회사 사정이 그래요.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요. 저번에 결혼식 한다고 이래저래 쉬었더니 좀 힘들 것 같아요. 아휴, 그러니? 내가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한다고 그쪽에서도 많이 빠졌겠구나. 어쩔 수 없지. 당장 힘들면 좀 나중에 하는 수밖에. 결국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이어서 하지 못하고 몇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영국 간 시차도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되다 보니 매번 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며느리와 통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그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아들이 결혼하고서 몇 달 뒤 드디어 한국으로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길게는 있지 못하고 며칠 정도 짧게 있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장을 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오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인척 가족들만 모여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는데 내내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군요. 처음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런가 싶어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아가, 뭐 불편한 거 있니? 너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던데 뭐 불편한 게 있는 게야? 그게... 그래, 편하게 얘기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 솔직히 영국에선 그냥 파티처럼 편하게 결혼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족들 다 모여서 인사하는 게 영 불편해서요. 저 오늘 결혼식만 하고 친척 집에 갔다 와도 되죠? 어? 그래. 그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불편하겠지. 그래도 오늘은 다른 친척들이랑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녁까지요? 그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전 그냥 제 가족들 보면 안 될까요? 저한테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선 한 가족이 되니 이럴 때 한번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딱 잘라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딸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여긴 한국이에요. 한국에선 집안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한국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오빠도 오랜만에 오고요. 오늘만 좀 저희 집에 맞춰주면 안 돼요? 한국은 그래도 영국에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 불편한 거 싫습니다. 결혼식 하면서 저 보실 분들은 다 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럼 오빠도 이거 알아요? 세연이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걸 굳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딸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단들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얘기를 했는지 그날은 다행히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녁엔 며느리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인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 괜찮어.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쪽 문화를 잘 모르는데 뭘.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은 너희 친척들도 찾아뵈고 그러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서 며느리와 아들은 며느리 쪽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들 내외가 다시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친척들 안 본지 꽤 됐으니까 며칠 여기서 인사하고 지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민주가 그러던데. 난 엄마가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민주가 좀 바꿔달라고 해서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홀라당 아들의 전화를 받는 거였습니다.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생겼나 봐요. 전 어머님이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하는 줄 알고, 죄송해요. 아유, 그지? 그런 거지? 어쨌든 거기서 며칠 지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지내면 어떻겠니? 나도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 갈게요.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린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온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또 며느리한테 아들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말을 했다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아들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나 싶다가 괜히 말해서 분란을 일으킬까 싶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해서 서로 오해를 푸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며느린 딱 떠나기 전 오전에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게 좀 있는 것 같구나. 이번엔 그렇지만 그래도 니들 둘이 결혼했으니 아들만 보내기보단 너도 같이 와서 시간 좀 보내고 우리 식구들과 가까워지면 더 좋지 않겠니? 이젠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우리 좀 더 다 같이 오래 시간 좀 보내자꾸나. 전 나름 좋게 좋게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 날이 서 있더라고요. 왜요? 제가 꼭 가야 해요? 뭐 굳이 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결혼을 했잖니.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가족이라고 바로 친해지는 건 아니니까 자주 얼굴을 보는 게 좋지. 전 불편한데. 그 한마디에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왔던 딸이 화를 꾹 참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새언니 외국에서 자란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족분들 다 한국분들 아니세요. 그럼 한국 예의가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오빠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 언니 친척들이라고 해서 가서 지낸 건데 그건 생각 안 해요? 불편하면 남편이 말했겠죠. 근데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여보, 불편했어? 말을 하지. 알겠어요. 제가 다음에 미리 얘기할게요. 전 불편한 거 참으라고 그러면서 잘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결혼한다고 바로 가족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다 끊어버리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 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도 네 친척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남편 소개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거기 간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니들 보고 싶어서 부른 거야. 불편하겠지만 우리라고 마냥 편한 것도 아니야. 서로 어색한데 친해질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니들도 외국에서 살고
자주 볼 수도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여기에선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렴.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자를 마치고 결국 아들과 며느린 다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민주가 아직 뭔가 좀 어색한가 봐요. 저도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 자라서 그런가 불편한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가서 민주랑 더 얘기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 그래도 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이젠 서로 가족이 아니니. 너도 거기 가서 영국이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잘 지내고.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네가 떠나고서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든든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말 맞다나 결혼을 해도 서로 각자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가족을 챙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아들이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아버지랑 영국 오실래요? 저번에 그렇게 간 것도 그렇고 이번에 2주 정도 길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할까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 정말? 우리야 시간을 만들면 되지. 우리 정말 가도 되니? 며느리가 또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에요. 이번에 영국 와서 저도 자주 처가 댁 다녀오고 며칠 자고 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도 그냥 한국 가정이랑 똑같이 교류하고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랑 아버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이번에 가서 그럼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좀 가까워지고 그럼 좋겠구나.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영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얼마나 내내 설렜는지 몰라요. 사실 몇 번 아들을 보러 영국에 가긴 했지만 이번엔 또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첫 번째니 더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나오자마자 보이는 건 아들뿐이었어요. 어? 뭐야, 며느리는 안 왔어? 오늘 일하러 가는 날이니? 휴일 아니야? 그게 오늘 뭐 일이 있다면서 못 가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나왔어요. 비행기 타시느라 힘드셨죠? 배고프실 텐데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그런 며느리도 저녁 먹고 들어온다니? 안 먹고 온다고 하면 가서 다 같이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에요. 오늘 아마 늦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저희끼리 먹어요. 결국 그날은 며느리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서 아들네 집에 갔었을 때도 며느리가 집에 없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첫째 날을 보내고서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며느린 저희 얼굴을 보고서도 반가워하긴커녕 불편한 내색을 보였어요. 아가, 어제 늦게 왔니? 아유, 네가 고생이구나. 뭐 일하다가 온 거야? 그래, 아침은 뭐 먹을래?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저 일해야 돼서요. 일하면 뭐 안 먹어서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러더니 며느린 혼자서 커피잔을 들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먼저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니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다행히 바로 아들이 나와 나갈 준비를 하고 이곳저곳 영국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신이 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엔 영국에 와도 아들이 출근을 해야 해서 저녁만 같이 먹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이때는 아들도 휴가라 관광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도 보러 가기도 했네요. 거기가 아들이 사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아들과 저 남편은 밖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며느리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도 여기 와서 하루 지내면 좋지 않겠니?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게 낫겠다, 얘. 혼자서 집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뭐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전에 그냥 집에서 일한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아, 아내가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일이 들쭉날쭉인가 보더라고요. 일할 땐 또 예민해서 그냥 놔두세요. 제가 말해봤는데 일 때문에 안 되겠대요. 그러니? 아이, 보니까 내내 방에서 안 나오고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밥은 어떻게 하고 있어? 잘 챙겨 먹는 거야? 네,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 아들의 말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아들네 집에 있다 보니 상황이 딱 눈에 보였거든요. 며느린 일어나자마자 서재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만 딱 챙기고 들어가 버리고 진짜 며느리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근처 한인마트에 들려 장도 보고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보니까 며느린 집에서 요리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내 샌드위치나 포장된 음식만 사다 먹는 것 같아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잘 먹이고 싶어 음식을 이것저것 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자마자 집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방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온 집안의 문을 다 열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매워. 어머님, 여기서 그걸 끓이시면 어떡해요? 환기하려면 며칠은 내내 문을 열어야 되겠네. 어머, 맵니? 아니, 난 그냥 아들 먹이려고 한 건데. 밖에서 드시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집에서? 아, 냄새 빠지려면 한참이겠네. 아우, 매워. 저 그냥 밖에서 일하다 올게요. 그러면서 며느린 갑자기 짐을 챙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파는 김치가 그렇게 매운 것도 아니고 처음엔 한식을 잘 안 먹어서 이런 걸 먹지 않으니 냄새 때문에 진짜 힘든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민주가 코 막고 집을 나갔다고요? 김치찌개 냄새가 싫어서요? 아닌데. 아니, 처가댁에서는 내내 한식만 먹거든요. 싫어할 수가 없는데 그랬다고요? 그래. 아니, 난 그래서 한식 같은 거 안 먹고 자랐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야? 네. 아닌데. 저도 처갓집 가서 그럴 줄 알았는데 매번 한식만 나왔거든요. 뭐 다른 것도 먹긴 하지만 김치찌개 냄새를 그렇게 싫어할 정도도 아닐 텐데. 아무튼 알겠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며느린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며 친정에 며칠 있다가 오겠다는 통보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났는지 한숨만 내내 쉬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별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영국에 있는 내내 아들이랑 잘 지내다가 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결국엔 탈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체를 심하게 해서 영국 병원까지 다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며느리가 그날 저녁은 집으로 와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디 많이 안 좋대요? 아니다. 그냥 체한 것 같아. 아유, 그나저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어쩌냐. 아, 그래요? 제가 남편한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약 드시고 좀 쉬세요. 전 그래도 며느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린 방 밖으로도 나오고 저희랑 소소하게 대화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도 나름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들이랑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동안 영국살이에 대해 제게 정확히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들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호야, 여기서 힘들지 않냐? 엄마도 잠깐 올 때 몰랐는데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 힘들지?
그나저나 여긴 이런 집 얼마나 하나? 아, 여기요? 엄마 여기 월세예요. 내년에는 집 사보려고요. 월세? 아유, 이 정도 집이면 월세가 꽤 나갈 텐데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 않아? 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0 정도 되죠. 여기서는 보통 그 정도 해요. 물가가 다르니까요. 또 집을 사려면 너무 비싸서요. 한 10억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리죠. 그래서 다들 월세로 많이 살아요. 어머나, 250만 원이나? 너무 비싸지 않니? 아이, 한 달 번 돈 다 집세로 나가겠구나.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든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네, 더 열심히 일해서 구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엄마. 전 아들의 말에 진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먼 타국에서 지내는 것도 모자라 월세로 큰돈을 매달 내고 있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그날 얘기를 나눈 끝에 아들의 집을 한 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에 조금 더 보태면 그래도 한 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 아들에게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끝내고서 저희는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 재산을 좀 정리해 아들 생활에 보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아침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짐을 챙기고 있던 방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짐은 다 정리하셨어요? 오후 비행기시죠? 그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 그래도 아들 얼굴 보니까 좋구나. 다음엔 우리 좀 더 편하게 보자. 네, 그래요, 어머님. 아, 그리고 이거요. 가시면서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어? 아, 이게 뭐니? 며느린 저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청구서 같은 거였어요. 식비며 교통비며 생활비며 그때 제가 체해서 병원에 다녀왔던 것까지 다 비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의아해하는 저에게 며느린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2주 계시면서 쓰신 비용인데 솔직히 다는 안 넣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또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딱 1,000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랑 방값이랑 이래저래 더하면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여행사에선 한 명이 1,000만 원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 돈을 나더러 주라는 거냐? 네, 주셔야죠. 이젠 아들 돈이 아니라 저희 돈인데요. 당연히 주셔야죠. 여기 한국이랑은 달라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무조건 더치페이라고요. 모르셨어요? 아, 제가 내내 얘기했잖아요. 한국이랑은 다르다고. 너 지금 우리랑 더치페이 하겠다는 거냐? 세상에. 어떻게 시부모한테 이 돈을 청구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아니, 그럼 그냥 돈도 안 주시고 저희 돈으로 내내 생활하시다가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당당한 며느리의 말에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하며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황당해하더군요. 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시어른인데, 아유, 어떻게 그래? 영국이고 뭐고, 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 여긴 이렇다니까요. 주세요. 이거 청구서대로 주시라고요. 남편의 화에도 며느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해서 서 있는 그때 며느리 등 뒤로 분노한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 이번에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진짜 뻔뻔하다 당신. 알았어. 당신 그럼 당신 말대로 해. 더치페이 하자고. 그치?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그것 봐요 어머님. 다 더치페이 한다니까요.
며느린 아들의 말에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그렇지만 그건 며느리가 오해한 거였어요. 아들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답니다. 엄마, 어제 엄마가 말한 거 안 해주셔도 되겠어요. 들으셨죠? 아내가 더치페이 하겠다는 거. 집은 안 해주셔도 되겠네요. 그래, 알았다. 니들 문화가 정그러니 나도 더치페이 할란다. 너도 이제 더치페이 할 거 다 나눠라. 네, 들었지? 나도 그럼 나눠야 되겠네. 저번부터 여기 집 월세 내가 다 냈던 거 너도 내야지. 생활비 여태껏 내가 다 냈는데 그것도 낼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처갓집 갔다 오면서 쓴 돈도 네가 반 낼 거고. 아참, 처갓집에 지금까지 갔던 돈들 꽤 될 텐데 그것도 다 주는 건가? 그럼 다행이다. 거기서 1,000만 원 우리 엄마가 갚은 걸로 하자. 그럼 됐지?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줄 건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집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 니들 집이 월세라고 해서 집 하나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정 그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우 같은 며느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아이, 어머님,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주셨어야죠. 아이, 그럼 이거 청구서 됐어요. 저희 집값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제가 오해했네요. 여보, 됐어.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제가 좀 너무했죠. 죄송해요. 그럼 어머님, 다음 달에 또 오실래요? 제가 이번엔 너무 바빠서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다음에 오시면 진짜 제대로 모실게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알랑방귀를 끼는데 저도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까까지 청구서를 들이밀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이 결국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너 지금 진짜 뭐하냐? 지금 장난해? 엄마, 해주지 마세요. 저 절대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너 진짜 양심이 있냐? 뭐? 바빠? 네가 싫어서 얼굴 제대로 안 보여준 거 아니고? 그래, 불편할 수 있다고 쳐. 그래서 나도 참았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지껏 돈 한번 제대로 안 내던 네가 더치페이? 지금 장난해? 여보,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러냐고. 아니, 난 그냥 당신이 돈에 쪼들리니까 어머님한테 좀 달라고 말 못할 것 같아서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왜 쪼들리겠어? 니네 식구들 찾아간다고 여태껏 쓴 돈이 한두 푼이야? 가족들끼리 친해져야 한다고 매주 거길 갔잖아. 가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간 적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난 이번에 우리 엄마 아버지 오면 네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뭐? 청구서를 줘? 여보, 그게 아니라 난 당신 생각해서. 내 생각? 웃기고 있네. 네 생각한 거겠지? 돈이 있어야 또 니네 집에 갈 거니까.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솔직히 우리 엄마 아버지 여기까지 오셔서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지금껏 조용히 있었는데 네 꼴을 보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너 당장 나가. 너랑 한순간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험한 걸 보여드리기 전에 당장 나가. 여보, 여보 미안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그 입 다물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처음 보는 아들의 화난 모습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고 조용하고 순했던 아들이 이만큼 화가 날 정도였어요. 결국 버티던 며느린 집을 나갔고 아들은 내내 저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와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 5달 뒤 아들의 연락이 왔어요. 결국 며느리와 헤어졌다는 소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애도 안 낳겠다,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만 하더니만 자기 사생활만 존중하라는 거였고 아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다 간섭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며 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전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까지 왔습니다. 모르는 국제전화로 왔길래 전 처음에 아들인 줄 알고 받았어요. 아들. 이거 누구 전화야? 모르는 전화네. 어머님, 저예요, 민주. 뭐?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니? 난 네 전화 받을 생각 없다. 잠시만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문호 씨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는데 전 문호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니들은 개인 의견 존중하는데 그게 니들 문화 아니니? 나도 니들 문화 존중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의견에 내가 관여할 수 없지. 그리고 어디서 뻔뻔하게 나한테 전화를 하니? 네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신 전화하지 말거라. 그렇게 전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냉정하게 끊어냈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정말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똑부러지게 만난 지 1년 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며느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참해서 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몰래 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말리느라 혼이 납니다. 아가, 아유, 왜 네가 이걸 하고 있어? 저기 앉아서 있으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집에 가. 문호랑 손잡고 가라. 에이, 어머님, 저 안 가요. 저 여기서 설거지하고 서빙도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요? 절대 못 가요, 못 가. 아니, 가라니까. 니들 자꾸 이러면 오지 말어. 한국 와도 친정만 가고 여기 오지 말어. 왜 자꾸 와서 고생해? 친구들 만나고 그래야지. 와서 일 시키려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전 그리고 어머님이랑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요? 얼른 우리 일 끝내고 맥주 한잔 마셔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맥주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서 카운터 지키고 계세요. 그렇게 정말 애교 많은 며느리와 아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딸도 지금 며느리와는 진짜 잘 지내고 딸이 지금의 며느리를 너무 좋아해서 아주 선물 공세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하하호호하며 즐겁게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며느리가 딸처럼 너무 아깝고 좋습니다. 이 행복이 보다 오래 잘 유지되길 바랄 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된 건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무조건 참고 맞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엔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냉정하고 딱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